두 분의 발표를 기초로 해서 5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노동사연구소의 김정진 연구원입니다. 자료집을 갖고 계신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65쪽 이하이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같이 제 말을 같이 따라 이렇게 청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 자료를 읽고 하면서 조금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국의 감독 중에 켄 로치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개봉한 영화 중에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가 있는데 돌봄 노동자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 최근에 화제되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예요. 그날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기 업무 오더가 와요. 집에 쉬고 있는데 자기가 맡아야 될 사람이 와달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2008년 전후에 장기 요양 제도가 제도화되지 않고 혹은 지역 사회나 중앙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돌봄 노동자들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암울하더라고요. 그나마 영국과 달리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제도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전달 체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연구자에서 고용이나 노동 일자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두 분의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큰 제가 이견이 있거나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19는 우리한테 3가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고용이 단절되거나 잠시 멈춘 사람들의 소득 상실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교육, 학습의 방해도 우리 바이러스는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토론에도 일부 제한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것도 그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찾으려고 하는 노동시장의 이동도 방해를 하는 게 우리의 3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료집 66쪽, 67쪽에 보면 오늘 차후에도 이 자료를 보신 선생님들은 몇 가지 간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월과 6월 사이에 국내 통계청 자료를 저희 연구소에서 재분석하면 중첩되는 현상들이 일자리 감소가 확인됩니다. 여성, 60대 이상 고령, 서비스 혹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영역에서 가장 일자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일자리 상실이 확인됩니다. 오늘 1발제와 2발제에 주로 돌봄 노동자 선생님들도 이런 이 과정에서 대동소이하게 일자리가 중단되거나 오늘 오지 말라거나 이런 상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국가나 사회는 반복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반복하는 것은 그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라이시가 얘기하는 필수 노동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람이 새로운 얘기를 했을까? 그간에 우리가 했던 이론적 틀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석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66쪽 중간에 제가 워딩 똑같이 하면 돌봄 노동의 취약성, 고용의 불안정성, 불평등한 성별 분리, 노동시장 특징이 여실히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한다면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오늘 주제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제도적 개혁을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 질병 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7쪽에 표 밑에 두 번째 시작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제 표현입니다. 뉴노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얘기는 누가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뉴로말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규범, 질서,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바꾼다고 새로운 걸 하지만 바꾼 것들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보다 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919년에 8시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전 세계 빈곤이 26%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59%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코로나19의 우리 경험은 향후에 사회적 보호를 하고 불평등한 해소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8쪽에 그림 1은 돌봄 노동자 관련해서 저는 딱 이 얘기만 하고 마지막에 교육 훈련이나 제도화 얘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은 국제노동기구가 각 회원국에게 권고하거나 제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걸 반복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느낀 건 세 번째 축 작업장의 노동자 보호가 ILO 국제노동기구가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의 A 지역의 콜센터, 부평의 A, B 물류센터, 그리고 방문 판매 노동자들을 보면 그 사회 약한 고리,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취약 노동자들한테만 확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축이라고 하는 작업장 노동자의 보호,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돌봄 노동자들한테는 어떤 것이 주어야 되는지 자료에도 있지만 마스크, 숨소독제 그 무엇이 같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향후의 권리로서 유급휴가의 내용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게 가장 코로나19 때 우리가 돌봄 영역에서 확인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영역들은 사실 오래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돌봄 영역에서 69쪽에 표 2는 과연 그러면 장기요양제도가 고용 안정성과 공공성을 활용한다면 교육훈련 체계가 우리가 향후에 변화된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강화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하지 못한다면 어르신 돌봄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교육 지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은 표 2와 같다고 봅니다. 이 표는요, 국제노동기구 ILO가 숙련과 교육훈련과 같은 지표를 10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4개 영역에 25개 사회 서비스 영역의 종사자를 직무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 자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에 있어서 경험, 지식, 커뮤니케이션, 숙련도, 문제 해결 영역, 재량권의 문제, 서비스의 책임, 정신적, 물리적 작업 환경에 지금 돌봄 노동의 재가요양 노동자 선생님들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포괄하지 못했던 교육이 있으면 무엇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르신 돌봄센터 같이 강점이 있는 곳은 무엇을 해야 될지 다른 제3자 시각에서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면 쉬어야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코로나가 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급병가나 연차 휴가가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저는 사업 설계할 때 예가로 예전 가격에 최소한의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갈 수 있는 유급고는 우리가 지금 경험한 주요한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일자리위원회 가서 보건복지부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침할 때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로 생활임금을 지자체에서 책정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해주면 17개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100개가 넘는 곳이 리빙웨이지 생활임금을 할 수 있거든요. 돌봄 노동자들에게 인간에서 기본적인 향유를 할 임금 체계가 무엇인지도 코로나19 때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머리에 콕 박힌 거는 뉴노멀이 아니라 베러노멀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그게 좀 콕 박혔고 일단 뭐 그 여기 말씀하신 그 직무평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생명의 안전을 돌보는, 생명을 돌보는 책임 부분에 요양보호사 업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거는 그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 중요성 할 때
조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발표를 들으면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길어지면 토론자의 그 토론 시간이 줄어드니까 일단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의 하석철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의 하석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석재원 교수님과 최경숙 센터장님의 발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석재원 교수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연구자이시고 또 최경숙 센터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그 후발 장기요양 요원 지원 센터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돌봄 공백이라든지 돌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 요양 요원들의 처우라든지 고용상의 불안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양보호사 분들의 불안정한 고용이라든지 처우 문제라든지 낮은 사회적 인식이 비단 요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과거로부터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 굉장히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요양 장기 요양 보호사들을 위해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를 설립하기 시작을 하였고 2013년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2017년 말에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하였고 그 중에 이제 돌봄 종사자 지원 팀을 구성으로 해서 그 팀을 통해서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사회적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이라든지 노동과 관련된 건 옆에 계신 김정진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하셨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제들과 그 대안책에 대해서는 석재현 교수님과 최경숙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고용상 불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그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그 고용 불안정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여차해서 장기 요양 기간에 좀 소위 말하는 밉보이면 바로 그냥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듣거나 혹은 대상자한테 조금 더 밉보이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혹은 그분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아마도 장기요양 요원 지원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그 지원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노동권이나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17개 시도에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각 시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들이 조금 더 각 시도에서도 자치구라든지 혹은 권역별로 조금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곳만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권역별 기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후발센터인 인천시도 포함하지만 1개만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 교육 사업과 같은 혹은 다른 활동 프로그램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혹은 다양한 권리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좀 발도 뻗고 자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인천광역시 한 곳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정해진 1시간의 그 교육을 듣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들이 리프레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 자치별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나아가서는 조금 더 권역별이라든지 자치구별로 만들어져서 그 장기 요양 요원들의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활동이 장려가 되고 그 대면 활동이 굉장히 제약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교육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그 교육 사업이 굉장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그 옆에 석장 교수님께서 정의를 하셨지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간의 어떤 정서적 교감과 그 존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그러한 실무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에서 했던 교육 중에 응급처치 기술이라든지 혹은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PPT 띄워서 온라인 교육 그 강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계속되고 있는 그런 감염병 우려 확산 이 위기에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또 효과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그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석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봄이 정치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그 돌봄이라는 것이 아젠다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돌봄을 가지고서 막 소위 말하는 막 피 터지게 좀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장도 굉장히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돌봄 종사자라든지 혹은 돌봄을 받는 가족이나 대상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지위도 높아져야 될 것이고 그 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이들매에 감에 있어서는 되게 평등합니다. 다 늙어가죠. 그게 또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다 늙어가지만 평등하게. 하지만 돌봄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양질의 돌봄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지 못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돌봄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공공의 역할일 것이고 그런 공공의 역할에서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지요. 그런 요양보호사들을 돌보는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돌봄의 정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석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접근성의 문제였습니다. 강원도를 생각해 보면 지역도 넓고 그런 정말 접근성 하나의 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 사고 있는 쉼터까지 좀 확대하는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교육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서 요양지원센터가 장기 요양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돌보는 사회가 정말 돌봄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원도니까 자꾸 강원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돌봄 노동자가 조직화가 돼 있지 않는 게 정말로 정말 이런 거버넌스 실현이나 정말 돌봄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사실 주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센터를 사실 그 운영할 만한 민간의 역량이 이제 그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서 그런 과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직접 현장의 두 분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서울 요양보호사협회 이은희 협회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비대면 재택근무 아프면 집에서 쉬는 거 이것이 정말 당연한 건데 우리 현장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요양보호사에게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으로 돌보기 때문에 업무 중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하루 2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오후에는 마스크를 교체를 해야 하지만은 최저 시급이나 시간제 그 급여를 받는 선생님들은 자비로 마스크를 하루에 2개씩 꼬박꼬박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지침으로 되어 있지만 마스크 지급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1:1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있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단순한 방역 물품이 아닌 보호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정말 보호 장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45만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보호장비인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요양 서비스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감염병 예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대상인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도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그것을 모르는 채 일을 하기도 합니다. 감염병에 노출돼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독감이나 폐렴이나 그 대상포진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질환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방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장기 요양 요원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권에 대한 보호 제도도 마련이 필요하고요. 어르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로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시달려도 하소연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원받을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요양보호사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까요? 세 번째는 재가 요양보호사 시간제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업무는 1:1 초밀접 직접 대면인데 뉴스를 통해서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들으면 방문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도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가족들이 그 방문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끊어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나 그 무급 휴직 하루 2타임인데 한 타임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요양보호사는 속수무책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인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는 신청을 해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시간제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경력 인정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고용 환경이 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는 좋은 돌봄의 필요성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시급을 받고 일하고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그 불안정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지요. 방문 요양보호사들도 월급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다 보면 요양보호사들 노동 조건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기저질환이나 과체중, 치매로 인해서 폭력 성향이 심하신 그런 어르신들도 있는데 요양보호사 혼자서 방문해 돌보기 힘든 어르신도 요양보호사 월급제로 2인 1조로 서비스를 받는다면 좀 더 맞춤형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기 요양 기관이 확대돼야 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연령대를 보면 5, 60대가 80%이거든요. 그런데 그 30대 이하는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힘들고 사회적 인식이 낮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서 공공요양기관이 확대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바꾼다면 청장년 시대의 유입이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르신 돌봄을 잘하고 있는지, 또 요양보호사 노동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제2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을 통해서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임을 선포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 요양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렇게 어르신들과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정말 반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1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장기 요양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8년도 시작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이제 12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개선되지도 않고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진행되는 그 교육은 정말 평가를 위한 교육이지 실제 요양보호사들한테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가 아닙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 유원 지원센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지역 그 사업을 실시하고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서 전국 45만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지원받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2020년 7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요양보호사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1.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1.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급제인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1. 감정 노동자로서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호칭 개선 및 이용자 보호자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1.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이 내용과 이 발표를 더불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꼭 언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성희롱 문제도 참 다반사입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개인 집으로 가서 일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희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들은 내용들은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서 좀 이렇게 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시기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돌보면서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91세 어르신이 치매인데 한 동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니까 외출을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이 이걸 잊어버리시고 공원에서다가 한나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실까 봐 그냥 옷 속에도 겉옷에도 막 다 속옷에 그 마스크를 넣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어르신이 감염될까 봐 염려하는 그 요양보호사 생각은 그냥 어렴풋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돌봄 현장은 결코 2m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지만은 청력이 잘 약해져서 말을 잘 듣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마스크를 쓰시라고 하면 그걸 잔소리를 여겨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가 중단된 요양보호사는 1개월간 정도 지나면 어르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센터에서 퇴직을 하라고 그 권고를 하고 있고, 다른 센터로 요양보호사가 그 이직을 하게 되면 장기 근속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그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삶이 어려워진 지금 필요한 돌봄을 실천하는 돌봄 노동자 처우가 필수 노동자로 인정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속에서 좋은 돌봄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희 협회장님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앞에 그 우리 석재현 교수님이 돌봄 노동이 얼마나 취약한가, 그리고 바이러스의 영향력도 평등하지가 않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일부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따가 그 김성훈 사무관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최근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공공 요양기관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리 기관이 캐나다 자료에 의하면 비영리 돌봄 기관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60%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전체 확진자의 20%가 돌봄 노동자라고 합니다.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 토론은 사회적 협동조합 강북 나눔 돌봄센터의 송영숙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송영숙입니다. 저는 앞서 두 분의 발제 사실 읽으면서 좀 속도 시원했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지 8년 동안 사실 우리 돌봄 현장에서의 돌봄 노동이 얼마나 사실 처참하게 또 황폐화되었는지를 또 직접 목격을 사실 했습니다. 많이들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돌봄 지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 문제나 지금 서비스 질이 계속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겪는 수급자들의 고통들, 그다음에 사람의 문제를 단일 서비스의 단일 시간, 일정 시간으로 해결될 거라고 지금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제도 운영이나 고통들을 사실은 목격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무겁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재원으로 제도 자체가 공공스럽게 지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상적으로 파편적으로 해결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시작이 돼서 좀 원점에서 다시 이 제도를 다시 성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 분의 말씀에 좀 깊이 공감을 하고 있기에 지금 현장에서 저희 요양보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 교육권의 문제가 얼마나 뒷전으로 문제가 거의 좀 심각하게 사실은 좀 대두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 해결되지 못했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제안을 하면 사실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갈등이라는 건 감정선의 문제다 보니까 좀 억울함이나 뭐 이런 호소들을 괜히 많이들 해결하고 오는데 보통 이럴 때 관리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어떡하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인데 좀 우리가 참아야죠. 뭐 이런 대응으로 사실 거의 무마되고 또 참고 또 다시 이제 우리 효도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을 계속 또 없는 것처럼 수행을 하게 되죠.
이것 말고도 공단에서 하는 8시간의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기관마다 뭐 원래를 통해서 또 이런 지침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에서 하는 직무 교육은 원래는 사실 저녁 시간으로 대체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의 문제들이 토론되거나 논의되거나 질문되거나 대답되는 이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대체로요. 그리고 8시간 직무 교육에서 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욕창 교육을 매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욕창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저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욕창 관리를 해야 되는 이용자를 만나게 되면 피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뭐 이런 지금 현실인 거고요. 사회복지사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답답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보다 현장의 대처에 대해서 방법을 더 모르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더 많고요. 사실 지금 장기요양 기간에 지금 채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40세가 훌쩍 넘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현장 경험도 없기도 하고 지금 밀려드는 현장에 전화 대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업무 하중들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돌봄 현장에서는 시설장들이 이런 이제 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보다는 기관 평가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시설장부터 사회복지사까지 모든 돌봄의 종사자들이 자기 기관에서 역할에 따르는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제도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침성 교육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도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 방법도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잠깐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게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모여서 자기 경험들을 비교하고 토론하고 이것들을 좀 모아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교수 방법들도 바뀌어야 되고 제가 좀 이런 지금 현재 돌봄 노동의 미숙련 노동으로 자꾸 이런 뭐 인식들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봄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교육 수준이나 콘텐츠나 뭐 이런 자원들이 대단히 좀 미숙하고 오히려 더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모양인데 지금 저희 치매 교육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치매 지금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사실은 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거나 앞으로 돌봐야 되는데 이 되게 제한적으로 치매 교육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치매 교육 한번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들도 사실 어려움도 좀 있고요. 저는 이 치매 교육 모든 요양보호사들은 이런 필요하다면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부가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환경들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 전환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 받으면 요양보호사들이 그 교육은 왜 못 듣습니까? 사실은 저희 요양보호사들 중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들도 능수능란한 그 요양보호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든 좀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이 사실은 이용자 유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경영의 어려움들을 되게 많이 겪고는 있긴 하지만 그 요양보호사들의 그 역량들을 높여내고 서비스 질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그 돌봄 노동은 요양보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고 이용자들도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역량에. 그래서 저는 그 기관들이 지금 본인들이 중개기관 역할 수준으로 본인들의 역할들을 자꾸 추락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래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 역량들을 높여내는데, 그리고 서비스 질을 유지 관리하는데 자기들의 역할들을 좀 충분히 다시 재고를 해서 열심히 좀 역점을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영숙 이사님. 예, 그 돌봄 노동자 그 역량 개발을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과감한 공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교육 환경,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육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그리고 이 기관들의 어떤 책임성, 서비스 질 관리나 뭐 그 중간 매개자로서가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그 김성훈 사무관님, 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의 김성훈 사무관님도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고, 현장의 이야기 또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또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그런 뭐 당장 가능한 답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방향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보건복지부의 김성훈입니다.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라기보다는 여기 현장에 여러 센터장님도 오셨고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경청한다라는 의미에서 자리에 또 참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주제가 그 요양보호사의 처우 권익 증진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 못하고 여러분들도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쉽게 풀 수 있을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참 이게 첫 출발선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참 이게 나이 드신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특별한 기술도 없이 요양보호사나 시험을 쳐보자라는 그런 출발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직업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이 없이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트러블도 저희 복지부 쪽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쉽게 접근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에서는 그 현장에 재가 장기 요양 기간에 대한 재무 회계 규칙을 작년에 도입을 했고요. 17년도에는 인건비 지출 비율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현장 종사자들에게 임금에 대한 투명성 가운데 접근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에 대한 지정갱신제를 6년마다 평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법률이 장기 요양보험법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이 이원화가 되어 있고 또 공단에서도 공단에서 수가를 지원하고 청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또 지도 감독권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런 이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또 처우를 위해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를 설립을 확대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는 참 걸음마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동시에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참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립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력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울산도 계획을 했었는데 포기를 한 상황이고, 광주도 자체 설문조사에서 요양보호사 본인들이 직접 이제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또 의견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인천, 경기 쪽에 있는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선구적으로 좀 잘해서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인다면 후발주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무교육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요. 직무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좀 전면적으로 좀 개편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22년도까지 130개소 이상의 공립형으로 장기 요양기관을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이 좀 많이 설립을 해서 안전하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재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제도를 좀 바꾸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자들과 맞물려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 이게 사실 쉽게 지금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제안한 문제들이 참 쉽게 해결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일단 그동안 한 2시간 가량 플로어에서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뭐 토론 주제가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속과 성함을 좀 밝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고요. 노원구에서 제가 한 4년, 만 4년 됐습니다. 일하고 있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불신 사회를 주고 있는지 제가 오늘 아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은 어르신한테 어저께 이제 퇴근 후에 어디 갔다 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걸 물어보세요. 특히나 이제 주말 되면 저는 이제 금요일 날까지 수업하고 금요일 날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쉬는데, 그때는 이제 더더욱 뭐 토요일 날 어디 가고 일요일 날 어디 가고 그냥 어르신께서는 그냥 물어보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색깔 있게 좀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그런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4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 집을 다녔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르신은 한 3년 정도 모시고 있는데, 가장 그 가까이서 제가 자존심 상하고, 정말 저도 국가시험 봤거든요. 여러분 국가시험 봐서 직업 갖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인지도가 낮은, 그 자존감이 낮게 되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가장 저는 이제 힘든 게 일하는 그 경계가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필요한 일은 무조건 다 해드려야 돼요. 또 고령이시니까 암만 그래도 제가 들은 게 있고 우리 교육받은 게 있어서 어르신의 동선에 따라서 우리가 일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불분명해서 뭐 제사 음식도 해야 되고, 김장 때 요새 굉장히 이 분쟁이 많아요. 김장 그 아들들 줄 김장을 제가 해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무슨 뭐 하루 종일, 그러니까 3시간 저희가 근무를 3시간 하거든요. 3시간 동안 뭐 반찬만 해야 된다거나
뭐 오늘은 죽 3개를 갖다가 그 재료를 갖다 주시고서 그거를 갖다가 3가지 이렇게 해놓고 가야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여러 집 다니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 갑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세요. 그래서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 뭐 김장을 이만큼 하라 해서 이거는 제 일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만뒀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그런 그 경우 그다음에는 그 수급자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해요. 막 여러 가지 가당찮은 일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의심을 한다거나 뭐를 가져갔다, 뭐 심부름돈이 뭐 우유를 사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심부름 그 잔돈이 적다 많다 뭐 등등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아마 그 수급자에 대한 그 갑질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좀 더 자주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갑질을 하면은 그 삼진아웃제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3번 정도 그 요양보호사를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집은 요양보호사가 오래 못 있습니다. 뭐 길어야 일주일 내지 한 달에 계속 그만두는 집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3번 정도 하면은 한 번은 그 사람한테 어떤 벌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교육을 가서 몇 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만약 교육 안 받으면 뭐 벌금을 준다거나 등등 뭐 이런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아주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의 경계선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은 그러면 항상 이게 매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뭐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어떤 지침서를 해서 그 집에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지침서가 아니라 그 보건복지부에서 뭐 이렇게 그 영으로 하는 이렇게 권위 있는 그래갖고 그 가이드라인을 적어서 요양보호사도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수급자들도 지켜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됐으면 이런 게 좀 현장에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노원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이명희 선생님 말씀이 네, 그 좋은 제안이고 아직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안 만들어졌다는 게 조금 네,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돌봄 노동자이지만 내가 돌볼 때만이 아니라 돌봄을 하지 않을 때도 감염의 전파나 위협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고 내 동선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려움도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 이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 교육 또는 뭐 3아웃제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네, 질문 그 대신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강북구에 살고 있고 또 강북구의 센터에 소속해 있는 요양보호사 이성자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송영숙 상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인데 아직도 치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 교육이 접수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받기도 어려우니 이것은 반드시 좀 제도를 개선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있으니 지원센터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여러 명 아니고 좀 요즘 같은 시국엔 더군다나 그렇지만 이런 시국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이렇게 자주 받을 수 있어서 치매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치매가 아니어도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교육을 좀 꼭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중에서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른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네, 서울 요양보호사협회 용산구 지부장 차승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분, 제가 지금 기둥이 가려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굉장히 개선과 무슨 발전을 위한 그 마음이 없이 지금 그 자리에 나온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발전하고자 이 자리에서 토론회도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씀만 하셔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는 지금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적어도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우리들이 부당한 예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홍보해서 보호자들과 어르신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거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일단 나온 그 질문과 관련해서 혹시 발표 석재은 교수님하고 최경숙 센터장님이 좀 적절하게, 그러니까 질문 플러스 오늘 토론회 돌봄 노동을 재조명해보고 앞으로 그 돌봄 노동의 어떤 취약성을 극복하고 좀 돌봄 노동의 그러니까 안전망, 그 안정과 관련해서 무엇이 좀 가장 시급할지 간략하게 2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또 패널이 아니들 이 플로어에서 말씀해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돌봄 연구와 장기요양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항상 이제 이런 데서 뭐 하여튼 바람직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현장의 얘기들을 항상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게 사실은 이제 센터와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 선생님들께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배우면서도 사실은 한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항상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낙관적으로 우리가 꼭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무력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뭐 이렇게 해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뾰족한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어쨌든 그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생기고 좀 더 한두 사람씩 더 이렇게 공감을 하는 분들이 생기고 하면 좀 더 나은 그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이제 뭐 플로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정치적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거,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에 그 우리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식과 우리 사회의 시민의 어떤 의식이 좀 바뀌고 같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어르신 돌봄 중사자 지원센터에서도 캠페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 센터에서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돌봄에 대한 이 시각과 관점들이 좀 다시 이렇게 환기되고 새삼 좀 낯설게 좀 바라보면서 이 돌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진한테 이제 새삼 고마워하는 것처럼 이 돌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돌봄을 우리 이 어려운 돌봄을 대신 해주는 이 돌봄 노동자들을 어떻게 귀하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인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가 뭐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좀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돌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 센터가 서울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자체 차원에 대한 걸 많이 고민을 했고 현장과 어떻게 작지만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까 이런 게 이제 주된 고민이었는데요. 오늘 와 보니까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은 아까 이제 그 플로어에서 유황박사 선생님들 말씀도 듣고 여기 토론자 분들 얘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더 중앙정부 차원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저는 오늘 많이 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다른 지자체 장교양요원 지원센터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그리고 또 이제 요양보사 협회의 협회장님도 계시고 구체적으로 조금씩 진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토론회 때마다 여기 이제 정부를 대변해서 오시는 토론자들도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긴 해요. 공무원분들 제일 안 오려는 자리가 이 토론회장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요. 여기 토론회장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지자체 일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전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될 그런 과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조금은 더 연대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혹시 토론하신 분 중에 더 추가로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정말 관계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돌봄 노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던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그런 그 사안이 바로 돌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재훈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앞으로 화두는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를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는 애 낳고 그것도 있지만 독박 효도라고 돌봄에 대한 부담도 저는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한 성 또는 그 직업에 대한 그 하대 아까 하대라는 얘기 하셨죠. 무시, 비하, 평가절하 이렇게 정책이 가는 동안에는 우리 사회는 참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사실 석재훈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토론에 보면 좋은 제안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고용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뭐가 더 우리한테 시급한 건지 돌봄 노동자들 고생한다고 얘기하면서 서구는 사실 뭐 그 처우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다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우리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더 이상 이제 국민들 또는 그 돌봄 노동자들이 립 서비스에 그냥 지나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돌봄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안정과 노동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그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이 꼭 오셨어야 되는데 결과를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도 석재훈 교수님이 그 사회 공제제도 제안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장 가능한 거는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를 17개 시도에
좀 만드는 그런 거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그나마 시장화된 돌봄 노동 그 시장 안에서도 공공성을 갖고 적어도 그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돌봄 노동자들을 돌보는 사회가 돼야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 지금 뭐 치매 교육도 센터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약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돌봄의 정치, 지금 얘기한 돌봄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처우와 인정을 하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과제를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게 어제 신문에 실린 것 같은데 오늘 신문인지 잘 가물가물한, 성남시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 사실 요즘은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좀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를 좀 넘어서면서 새로운 이런 정책들, 제도들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발표해 주신 석재현 교수님하고 최경숙 센터장님, 그리고 5분 토론자, 그리고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 한 20명쯤 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다 요양보호사와 센터와 관련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고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가도록 합시다. 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